오늘 여러분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숫자 하나로 시작해요. 2억 원. 서울 외곽 원룸 전세금도 안 되는 그 돈으로 한때 1,000억 원을 벌어들이던 기업이 통째로 팔려나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전국 400개가 넘는 매장, 코스닥 상장, 연 매출 1,200억 원. 외식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던 그곳, 그 거대한 제국이 고작 동네 치킨집 권리금보다 싼 가격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실패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증발하는지, 자본시장이라는 게임에서 개인이 왜 이길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거든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그 구조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시작은 화려했어요. 2008년, 대한민국이 광우병 파동으로 뒤집어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뉴스에선 촛불 집회가 연일 터졌고 사람들은 소고기를 두려워했죠. 고깃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던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역발상을 해요. 그의 이름은 이범택. 20살에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4개월 만에 망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 제대 후에 3년간 유명 맛집 주방 바닥을 기었거든요. 설거지물에 손이 부르트고 양파 썰며 눈물 흘리면서 식당의 본질을 배웠죠. 소고기가 무섭다면 돼지고기로 승부하자. 그렇게 탄생한 게 신마포 갈매기예요. 쫄깃한 갈매기 살과 불판 테두리의 계란 크러스트,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열광했죠. 3년 만에 430개의 매장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17년 그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져요. 왜 꼬막은 꼭 벌교까지 가야 먹을 수 있지? 왜 명절 때만 먹는 반찬이어야 하지? 이 단순한 질문이 연안 식당을 탄생시켰거든요. 서울 도심 한복판 점심시간 식탁 위에 바다 내음 가득한 꼬막 비빔밥이 올라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오픈 9개월 만에 160개 계약, 1년 만에 100호점 돌파. 한 매장에서 한 달에 꼬막 800kg을 팔아치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 시가총액 수백억 원. 사람들은 이 회사를 두고 외식업계의 신화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성공의 핵심에 숨어있던 시한폭탄이거든요. 꼬막. 여러분은 이 조개가 얼마나 위험한 식재료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돼지고기는 안 팔리면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김치는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지죠. 하지만 꼬막은 달라요.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아요. 전국 수백 개 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본사는 제철에 엄청난 양을 미리 사서 비축해 둬야 하거든요. 창고에는 수십 톤의 꼬막이 쌓여 있어요. 매일 손님이 와서 먹어주면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만약 손님이 뚝 끊긴다면요. 그 순간 꼬막은 자산이 아니라 썩어가는 폐기물이 돼요. 산 돈도 날리고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가죠. 손해가 2배로 불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잘 나갈 때는 회전율이 빨라서 이 위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그것이 이 뇌관을 정확하게 타격했죠. 코로나 팬데믹, 매출이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19년 1,253억 원이던 매출이 2020년에 782억 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영업이익은 44억 원 흑자에서 112억 원 적자로 곤두박질 쳤죠. 창고의 꼬막은 썩어 나갔어요. 여기서 회사는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맞이해요. 배달 메뉴를 개발하거나 꼬막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홈쇼핑에 팔거나 벼랑 끝에 몰린 가맹점주들을 지원했어야 했어요. 맥도날드가 위기 때 맥카페를 론칭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당시 경영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요. 식당 장사가 안 되니까 땅을 사자. 아니, 회사는 당장 현금이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남동구에 있던 본사 건물을 급하게 팔아서 82억 원을 마련했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빚 갚고 메뉴 개발하는 데 써도 모자랄 그 소중한 돈을 그들은 부동산 투기에 쏟아부었어요. 82억 원의 빚을 더해서 무려 180억 원짜리 인천 송도 땅을 매입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도박이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2022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소위 상투를 잡은 거예요. 곧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0.5%였던 금리가 3.5%까지 치솟았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땅값은 떨어졌어요. 본업은 망해가는데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었죠. 결국 2년도 안 돼서 그 땅을 다시 내놨어요. 팔린 가격은 180억 원. 산 가격 그대로였죠. 본전이니까 다행이냐고요? 천만에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이 년간 막대한 이자 비용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어요. 본업 경쟁력을 잃고 돈을 잃고 시간을 잃었어요. 회사는 이제 회생 불가능한 상태, 소위 좀비 기업이 되어 가고 있었죠. 주가는 동전주로 추락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기묘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김상훈, 1978년생 개인 투자자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개미가 아니었거든요. 스위스 호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식음료 경험을 쌓았어요. 한국에서는 커피 로스팅 공장을 10년 넘게 운영한 전문가였죠. 김상훈 씨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경영진이 멍청해서 그렇지 연안식당 브랜드 가치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경영권을 잡아서 살려보겠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미친 듯이 주식을 사모았어요. 소위 물타기를 넘어선 영혼의 매수였죠. 결국 52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붓고 최대 주주에 올랐어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52억 원, 웬만한 강남 아파트 두 채 값이에요. 그는 그 전 재산을 이 망해가는 회사에 걸었어요. 그리고 전설로 남은 공시를 띄워요. 이건 실제 금융감독원 공식 문서에 적힌 내용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직업란에 모험가, 부서명의 캐치미 이프 유캔,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직위란에 사기꾼 추적자. 보유 목적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사람들은 그를 모험가 좌라고 부르며 환호했죠. 기존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러 온 백기사로 보였으니까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을 맹비난했고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며 사내이사로 진입하려 했어요. 그의 계획은 명확했죠. 부동산 투기 같은 헛짓 그만두고 본업인 식당 사업에 집중하자. 가맹점주들을 살리고 브랜드를 되살리자. 하지만 기존 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고소, 고발, 주주총회장 고성 싸움, 회사를 살리기는커녕 내부 총질로 날이 다 뜀죠. 여러분이 이 주주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배는 침몰하는데 선장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한 네티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52억 투자한 김상훈 씨가 회사를 가져갔으면 회생할 수도 있었는데 멍청한 기존 경영진이 이 길도 막아버렸군. 완전 같이 죽자였군. 정확한 통찰이었어요. 그리고 이 진흙탕 싸움의 끝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하고 교묘한 마법이 펼쳐져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 52억 원이 어떻게 2억 원에게 패배하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이에요.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감자와 유상증자라는 금융기술이 등장해요. 말이 어렵죠? 걱정 마세요. 피자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52억 원을 주고 피자 10조각 중 5조각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반이니까 여러분이 이 피자의 주인이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선언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피자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게 무상감자예요. 여러분의 피자 5조각은 개수는 그대로지만 크기가 콩알만 해졌어요. 52억 원어치 가치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사는 곧바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피자를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파느냐? 기존 주주인 여러분한테가 아니라 황정아라는 특정인한테만 팔아요. 그것도 시장가보다 훨씬 싼 헐값이에요. 주당 381원. 이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결국 황정아 씨는 단돈 2억 원으로 여러분이 52억 원 주고 산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피자를 챙겨요. 여러분의 지분율은 6%대로 쪼그라들었어요. 황정아 씨는 단숨에 7%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최대 주주, 즉 회사의 주인이 됐어요. 52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2억 원이라는 푼돈이 왕관을 쓰는 순간 이게 사기냐고요? 아니에요. 절차만 지키면 합법이에요. 이게 바로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설계된 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이 구조 앞에서는 무력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구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힘이 되거든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주인이 바뀐 이 회사는 살아났을까요? 천만에요. 2024년 3월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어요. 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장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사 이견 거절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자본 잠식률 133%. 자본 잠식률 133%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진 걸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예요. 회사 이름도 디딤에서 선샤인 푸드로 바꿨어요. 이름만 햇살이면 뭐해요?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2025년 4월 기준 법원은 파산 선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채권자들이 내 돈 1억 3천만 원 내놓으라며 파산 신청을 했는데 한때 1,000억 매출을 올리던 기업이 그 1억 3천만 원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한때 400개가 넘던 연안식당은 어디로 갔을까요? 2019년 218개였던 가맹점은 2025년 2월 기준 홈페이지에 고작 20여 개만 남아 있어요. 90% 이상이 증발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사를 믿고 퇴직금을 털어넣었던 수백 명의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살던 누군가의 아버지, 여러분이 자주 가던 식당의 사장님, 그들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잠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2018년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퇴직금 2억 원, 평생 모은 전부였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연안식당 광고를 봤어요. 코스닥 상장 기업 전국 400개 매장, 월 매출 5천만 원 가능.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본사 직원은 친절했고 계약서는 두꺼웠고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가맹비, 인테리어비, 초기 재고비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냈어요. 남은 5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남겨뒀죠.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손님도 오고 매출도 나왔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손님이 뚝 끊겼죠.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이었어요. 월세는 매달 나갔고 썩어가는 꼬막은 버려야 했어요. 운영자금 5천만 원은 석 달 만에 바닥났어요.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죠. 그것도 금방 바닥났어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어요. 2억 원짜리 꿈은 1년 반 만에 빚더미가 됐어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수백 명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낡은 연안식당 간판을 본 적 있으세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엔 먼지가 쌓인 그 간판들. 이제 그건 누군가의 꿈이 묻힌 무덤처럼 보여요. 그 안에는 퇴직금이, 대출금이, 가족의 미래가 묻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런 데 투자 안 해. 나는 똑똑하니까 저런 실수 안 해.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안전한 투자, 정말 안전한가요? 연안식당에 투자한 사람들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어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야. 400개 매장이나 있어. 1,000억 원이나 버는 회사야. 망할 리가 없어.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썩어가는 꼬막이라는 시한폭탄을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에요. 화려한 숫자 뒤에는 반드시 구조적 위험이 숨어 있어요. 매출이 크면 고정비도 크거든요. 매장이 많으면 관리 리스크도 크고요. 식재료가 신선하면 유통 리스크도 커요. 두 번째 교훈, 위기 때 경영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세요. 연안식당 경영진은 위기가 닥치자 본업 대신 부동산 투기를 선택했어요. 배가 침몰하는데 구멍을 막는 대신 옆에서 도박판을 벌인 거예요. 이건 모럴 해저드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세 번째 교훈, 감자와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회사가 이 두 가지 기술을 쓰면 여러분의 지분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이에요. 그게 이 게임의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신호들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본업과 무관한 투자를 시작하면 도망쳐야 해요. 식당 회사가 갑자기 부동산을 사거나
제조업체가 갑자기 코인에 투자하거나 이건 경영진이 본업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신호, 잦은 최대 주주 변경이에요. 연안식당은 짧은 기간 동안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건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회사의 주인은 자주 바뀌지 않거든요. 세 번째 신호, 감사 의견에 주목하세요.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이 나오면 그 회사는 이미 빨간불이에요. 연안식당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회계법인이 이 장부는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네 번째 신호, 자본 잠식률을 확인하세요.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건 가진 걸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연안식당의 자본 잠식률은 133%였어요. 이 정도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예요. 다섯 번째 신호, 프랜차이즈라면 가맹점 수 추이를 보세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연안식당은 218개에서 20여 개로 줄었어요. 90%가 사라진 거예요.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한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경고 신호가 반드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은 확실히 높아져요. 여러분의 돈이에요. 신중해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곳 혹은 투자하려는 곳,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있다면 지금 당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따라왔어요. 1,000억 원 매출의 외식업계 신화가 어떻게 2억 원짜리 껍데기가 되었는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이건 경고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 뒤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고 투자한 그 회사, 여러분이 퇴직금을 넣으려는 그 가맹점,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 과연 안전할까요? 이 사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예요. 첫째, 성공에 취한 자의 오만이에요. 연안식당은 꼬막이라는 시한폭탄 재고를 안고도 내실을 다지기보다 무리한 확장에만 몰두했어요. 성장에 취하면 위험이 보이지 않거든요. 둘째, 위기 속 모럴 해저드예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구멍을 막는 대신 부동산 투기판을 기웃거린 경영진의 탐욕이 회사를 죽였어요. 위기는 그 조직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요. 여러분은 그 본성을 봐야 해요. 셋째, 자본시장의 냉혹함이에요. 52억 원의 진심이 2억 원의 기술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뒷골목이에요. 이 게임에서 규칙을 모르면 여러분은 반드시 잡아먹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하라는 거예요.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보세요. 경영진의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공시를 읽으세요.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세요. 자본 잠식률이 뭔지, 감자가 뭔지, 유상증자가 뭔지 알아두세요. 이건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무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연안식당에 퇴직금 전부를 넣었던 그 가맹점주들, 52억 원을 쏟아부은 김상훈 씨, 그들의 공통점은 올인이었어요. 올인은 영화에서나 멋있어요. 현실에서 올인은 파멸의 지름길이에요. 분산하세요. 여러 곳에 나누세요. 한 곳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연안식당의 몰락은 우리한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줘요.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자가, 소상공인이, 평범한 가장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시스템은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보호해야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불안하게 만들기만 하고 답은 안 주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은 이거예요. 완벽한 안전은 없어요. 다만 덜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어요. 이제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2억 원을 날린 김상훈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모험가라고 자칭했고 필사즉생을 외쳤어요. 하지만 그의 용기는 시스템 앞에서 무력했어요.
용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용기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신중함을 더해야 해요. 뛰어들기 전에 물의 깊이를 재세요. 배팅하기 전에 룰북을 읽으세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연안식당의 간판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또 다른 화려한 숫자가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숫자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줘요.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그 숫자를 만들었는지, 왜 그 숫자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지, 그걸 질문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우리가 이 씁쓸한 실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52억을 날린 모험가의 무모함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헐값에 삼킨 그들의 기술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우리한테도 마지막 기회는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힘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화려한 거품 장막을 뜯어내고 그 안에 감춰진 기업들의 민낯을 들고 찾아올게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